네, 점심 잘 먹었어요? 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올바른 문장 쓰기와 관련돼서는 각 시험마다 한 문제씩은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는 중요한 파트이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디가 어려웠냐면, 32페이지. 32페이지 보면 조사에 잘못된 사항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평소 때 습관이 잘못 들여져서 맞았는지도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제 보면 인형격 조사. 우리는 수업 중에 특히 문법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고를 써야 할지 라고를 써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릴 때 많았죠. 그럴 때 라고는 직접 인용에 고는 간접 인용이 쓰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나는 그가 범인이라고 들었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나는 그가 범인이라고 들었다. 맞다? 틀리다? 가끔 그 아이들은 뒷말을 더 기억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 그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런다듯이 내가 묻기를 이 문장은 맞았냐 틀렸냐 보죠. 틀렸다. 틀렸냐 맞았냐 맞았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객관적인 또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틀린 것이 있다면 틀렸다고, 맞았다면 맞다고. 시작. 자, 여기서 초점 뭐죠? 금방 설명하면서 맥락이죠. 고를 쓸 때가 있고 뭘 쓸 때 있다? 라고를 쓸 때 있다. 고는 간접 인용에 쓰이고 라고는 직접 인용에 쓰인다.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자, 고는 뭐에 쓰고 시작? 간접에 쓰이고 라고를 직접에. 그럼 이거는 뭐야? 직접을 쓸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이렇게 라고 앞에는 큰 따옴표 들어가야 되죠. 큰 따옴표가 없다는 상황이지. 그럼 이거 간접 인용이야. 직접 인용이라면 어떤 큰 따옴표가 들어갔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큰 애는 또 그라고 나는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인용한 거죠. 그렇죠? 나는 범인이야 라고 할 때는 만약에 그는 1인칭으로 바꿔서 나는 범인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한다면 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벌써 틀렸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라고라는 말이 뭐냐면 이때는 서술격 조사 이다야, 이다. 이다에 이 아래 디귿이 이유마돼서 라로 바뀐 거야. 따라서 이때의 라라고 하는 것은 어미의 일부야, 어미의 일부. 어미의 일부. 이때 고만 부사 인용격 조사. 알겠어? 부사 간접 인용격 조사. 부사 간접 인용격 조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고만 인용격 조사고 라는 이 다에서 이모말의 디귿이 니을로 바뀌어. 이유마에서 니을로 바뀐 현상이 아예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다. 알겠죠? 물론 영향을 받아 생긴 것이 아니라 디귿이 니을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때 라는 어미의 일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시험문제 가운데 제시가 됐는데 이때 라고의 밑줄치고 이것을 직접 인용격 조사로 틀리게 돼요. 그것만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자, 한번 보부가 되겠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철수는 영수에게 나도 내일 학원에 간다라고 말했다. 있지? 나가 나오잖아. 1인칭에. 직접 인용에 바로 3인칭 형태 글을 쓰는 게 아니죠? 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1인칭. 자, 그래서 직접 인용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을 간접 인용으로 바뀌면 철수는 영수에게 자기도 내일 학교에 간다고 했다. 있지? 따라서 위의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야. 따라서 1인칭이었던 나가 이제는 뭘로 바뀌었다? 거기에서 자기라는 있죠? 자기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철수는 영수에게 자기도 내일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이때 자기는 영수를 대신하는 말이다.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때의 자기는 앞에 영수를 반복할 때 쓰는 일종의 대명사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철수는 영수에게 자기도 내일 학교가 나올 때 이때의 자기는 앞에 있는 철수를 대신하는 3인칭 주어를 대신할 때 쓰는 말 제귀대명사. 시작. 제귀대명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부사격 조사. 예를 쓸 때와 그다음 뭘 쓸 때 있다?
그 다음에 얘기를 쓸 때 있죠. 이때 이는 무정명사. 무정명사를 뭘 무정명사라고 하지? 무정명사는 뭘 무정명사라고 하지? 식물이나 무생물을 무정명사라고 하고 인간이나 동물을 유정명사라고 하죠. 따라서 유정명사와 뭐의 구별? 무정명사에 대한 구별을 기억을 하면 되겠다. 따라서 제지역 선포를 대통령이 요청했다. 대통령은 유정명사야 무정명사야? 그렇지. 무정명사다. X죠? 유정명사지. 유정명사니까 대통령 얘기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일본 정부에게 항의했다. OX. 일본 정부에게 항의했다. OX. X지. 일본 정부는 무정명사니까 예계를 쓸 수 없고 예를 써야 되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참고되어 있습니다. 자, 이밖에 이제 부정어와에 호응하는 것들, 그 밑에 보면, 치고라는 말이 있죠? 치고는, 기대한 것과는 좀 반대로 나올 때, 기대하는 것과는 좀 반대로 나올 때라고 치고를 쓰죠. 축구 선수 치고 공을 잘 찬다, 못 찬다? 못 찬다, 그래야지. 야, 축구 선수 치고 이렇게 공을 못 차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응? 자, 그런 점에서 치고라는 말 다음에는 부정과 호응한다. 그래서 영수는 선수 치고 공을 잘 찬다가 아니라 영수는 선수 치고 공을 못 찬다, 잘못 찬다라고 해야 맞다. 자, 관용투사 의의 불필요한 사용이죠. 관용투사 의의 남용은 지나친 관용어의 표현이다. 나의 살던 고향을 때 나의 있죠. 그럴 때 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지? 관용격 조사 의죠. 결국 사는 것은 뭐예요? 살다 주처럼 나죠. 그러니까 내가 살던 시작. 내가 살던 그래야지 나의 살던 이렇게 관용사 의를 남발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본의 영향입니다. 뭐의 영향? 일본식 표현에 이런 관용사 의를 남발하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둘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로서와 뭐가 있다는 점? 로서. 그래서 우리가 지위, 자격을 나타낼 때는 뭘 쓰고, 로서를 쓰고,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뭘 쓴다는 점? 로서를 쓴다. 그것도 주의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교육자 로서 할 때 로서는 틀렸지? 뭐라고 해야 돼? 로서라고 해야 맞다는 점. 이 밖에도 조사의 오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많이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야 되겠고, 하나 예를 든다면 33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위에서 여섯 번째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있죠. 그럴 때 라고는 뭐에 사용되는 거고 직접 인용에 사용되는 경우고 그렇죠. 간접 인용에는 고를 사용하니까 여기에서는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이다에서 이 라로 바뀌는 것과는 관련이 없잖아. 그 말 알겠죠. 여기서는 이 다가 뭘로 바뀌었다? 이 라로 바뀌었잖아. 이때 라고는 직접 인용 주소가 아니라 이때의 라는 다가 라로 변한 거라고 있죠. 그걸 제외한 여기에서는 그대로 고를 써야 맞겠다는 거죠. 따라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우도 많이 틀려요. 밑에서 네 번째.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 이 문제를 일본에게 아까 했죠? 일본에게가 아니라 시작.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다라고 맞다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또 비교의 대상이 나왔을 때는 각각 이보다는 은이 맞죠. 눈은 큰데 귀는 작다. 알겠죠? 그래서 주격사 이와 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보조사 은과 는을 활용해서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고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평소 때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위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로 연락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죠. 연락하다. 어디에 연락하다? 119의 대상이죠? 따라서 119에 연락하는 것이 119로 연락한다는 말은 틀리게 된다. 이렇게 평소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경우가 왕왕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34페이지. 자, 지금까지는 조사의 잘못된 오용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어미의 잘못된 오용에 대해서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억할 것 가운데 1번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전망이다. 이 전망이란 말의 동그라미. 이 전망이란 말은 앞을 내다보다 전망이라는 말은 앞을 내다보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런 명사를 무슨 명사라고 하냐면 동작성 명사라고 해요. 무슨 명사? 동작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에서도 동작성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무슨 명사라고 한다고요? 동작성 명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그 전망이라는 자체가 단어가 동작성 명사이기 때문에 상태를 나타내는 소설격 조사 이다와 같이 쓸 수 없어요. 이다는 동작성과는 관련이 없잖아. 그래요. 학생이다 이 자체가 동작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다는 대체로 상태와 관련된 말에 같이 쓰이는 거야. 그런데 전망이라는 말은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라 동작성을 갖고 있는 명사란 말이야.
따라서 전망이다란 말은 쓸 수 없어. 따라서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붙였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했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망입니다면 틀리게 된다. 이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2번에 보면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세요.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건강하다는 말은 뭐지? 품사는? 건강하다 품사는? 형용사. 형용사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쓸 수 없다. 따라서 이때 건강하세 자체가 청유형이죠. 그러므로 형용사는 청유형이나 명령을 쓸 수 없으니까 건강하시길 빕니다. 또 건강하게 지내세요라는 표현을 써야 맞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맞춤법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내가 택시를 타려는 순간 있어 없어요? 그때 려다 있죠. 려고 려면 뭐 있죠. 이 경우는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형, 다소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드러낼 수 있는 리을과 같이 쓸 수가 없어. 타려는이 아니라 시작. 타려는. 티버리를 보려고가 아니라 시작. 보려고. 알겠죠? 기차를 타려고. 버스를 타려고. 그렇게 해야 맞아. 그런 점에서 리을 려고라는 의미가 없다. 우리 국어에 무슨 의미가 없다 나왔지? 리을려고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 그래서 뭐 가려고 하면 안 돼. 가려고라고 해야 맞다. 보려고 아니야? 보려고 해야 맞다. 이런 것들 많이 평소 때 틀리니까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리을 른지. 우리 어미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리을 른지 있죠. 리을 른지. 따라서 갈른지 모르겠다. 그가 수학여행을 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칫 수학여행을 뭐 하는지 모르겠다. 갈런지 모르겠다. 틀려요? 리을 런지라는 의미 없어요? 리을 른지가 맞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죠. 낯설은 얼굴이 아니라 낯선 얼굴. 그래서 우리가 리을 탈락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 없어? 리을 탈락, 혹시 오래전에 배웠던 사람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리을 탈락 관련돼서 암기법 나도 사자 나라 보시오. 혹시 기억나? 나도 사자 나라 보시오. 따라서 체연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 나도 사자 앞에서 리을이 탈락하고 나라 보시오 앞에서 리을이 탈락한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내용이 있죠. 이렇게 보면 나도 사자 나라 보시오. 나라 보시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외웠던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니까? 나도 사자에서 뭐야, 이게 니은이야, 니은. 도에서 디귿. 시옷에서 시옷. 자에서 지읒. 그래서 나도 사자 앞에서 뭐가 탈락한다? 리을이 탈락하는 걸 볼 수 있다. 어디에서? 체연에서. 이거 체연이지, 체연. 체연에 무슨 받치고 났을 때? 체연이 리을 받치고 났을 때. 이 나라 보시오는 어떻게 돼요? 리을 앞에서, 비읍 앞에서, 시옷 앞에서, 오 앞에서. 용언이죠? 용언의 어간이 무슨 받침일 때? 리을 받침일 때 탈락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솔나무라고 할 때 리을 앞에서 뭐 탈락? 리을 탈락되니까 쓸 때 우리가 쓴다? 소나무라고 써야 되죠? 이것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 앞에서 말, 되가 있을 때 열대가 모여서 한 말을 이루죠? 그럴 때 되, 디귿 앞에 리을이 탈락해서 마대라고 하지. 그렇죠? 마대. 그 다음에 이거 있죠? 말과 뭐가 나면 소가 만나서 그러면 시옷 앞에 뭐가 왔어? 리을이 왔죠? 그럴 때 뭐가 나왔지? 마소가 되죠. 그 다음에 쌀이 있어, 쌀에다가 뭐가 왔다? 전이 왔다. 지읒 앞에 뭐다? 리을이 왔지? 그랬을 때 탈락해서 뭐라고 그래? 싸전이라고 하지. 싸전은 쌀 가게를 싸전이라고 했지. 이때 우리 배웠지. 리을 탈락. 따라서 탈락한 채로 적어야 맞는 거라고 했지? 이걸 묻는 문제가 이제 한글 맞춤법에서 나왔던 거고, 용언의 어간이 뭐일 때? 리을 받침일 때. 우리가 얘기했던 갈다 할 때 용언의 어간이 이죠? 리을로 끝났잖아. 그 뒤에 뭐가 오게 되면? 나라 보시오. 나라 보시 오가 오면 뭐가 탈락한다? 리을이 탈락한다고 했지. 그래서 뭐가 온다? 갈 다음에 리은이 오면 칼을 간 사람이 누구야? 리을 탈락하죠. 또는 칼을 가는 사람 또는 칼을 간 사람이 되고, 또 리을이 오면 칼은 갈수록 더 날카로워진다 할 때 리을 플러스 리을수록
니을수록 앞에 니을이면 니을 탈락하죠. 칼이 갈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비읍을 했을 때는 칼을 갈 플러스 비읍니다 하면 니을이 탈락해서 칼을 갑니다. 칼을 갑니다. 내가 칼을 갑니다라고 해야지 칼을 내가 가릅니다 하면 틀린다고 했지. 요것들. 그 다음에 갈 다음에 뭐가 오면 소가 오면 시옷 앞에 니을이 탈락돼서 뭐가 되지? 칼을 가소가 되지. 당신이 칼을 가소. 갈 다음에 뭐가 오게 되면 오가 오게 되면 그죠? 탈락해서 뭐가 돼? 칼을 가오라고 하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탈락하는 형태. 따라서 이렇게 탈락한 채 적어야 맞는 표기인데 탈락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써놓으면 맞다, 틀리다, 틀린다.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지. 낯설다, 낯설다에다 니은이 오면 니을이 탈락돼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낯선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자칫 탈락시키지 않고 네 개 모음을 갖다 써야 돼. 낯설은 하면 틀린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낯설은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해야 맞다. 그러면 거칠은 벌판이야, 거친 벌판이야? 거칠은 벌판, 거친 벌판. 거친 벌판이 해야지. 거친 벌판을 달려보자. 그래야 되는데 노래 가운데 보면 거칠은 벌판을 달려보자. 그래서 노랫말이 틀렸으면 알 수 있다. 맞춤법상. 그런 것들이 더러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다섯 번째 그런 어미의 잘못된 활용에 대해서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자, 이 여섯 번째입니다. 지나친 사동표현, 피동표현 있죠. 특별히 거기 보면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있지.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왔지. 시키다. 시키다의 남용. 시키다를 통해서 우리가 사동적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때 시키다가 남용됐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지? 시키다가 남용됐는지 남용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지? 그렇지. 하달라고 하죠. 하달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다면 시키다는 남용된 것이고 오히려 하달을 넣었을 때 어색하다면 시키다가 제대로 쓰인 편이다 라고 얘기한 적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내가 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 말 돼야 안 돼요? 내가 친구 소개해 줄게. 말 돼야 안 돼? 되지? 이러니까 우리 시키다보다 하달을 넣었을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이때 시키다는 남용된 경우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거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 기억해 둔다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 경찰이 음주 차량을 정지시켰다. 경찰이 음주 차량을 뭐에다 정지시켰다. 이런 표현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경찰이 음주 차량을 정지시켰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표현일까요? 하다를 넣어보라고 했잖아, 하다. 그때 경찰이 음주 차량을 정지했다. 틀리죠? 결국 음주 차량을 강제적으로 경찰이 정지하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쓰인 편이다 라고 하는 것. 따라서 시키다의 남용 여부는 그 시키다를 하다로 바꿔봤을 때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러우지 않은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다음에 거기 네 번째 보면 이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나오죠? 이거 지나치 피동. 지나치 피동.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쓰이다, 쓰입니다, 쓰입니다. 이때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 쓰다에서 나온 말. 쓰다에서 이라는 피동 접속을 통해서 쓰이다 나왔지. 그래서 재차 피동이 됐는데 여기다가 뭘 넣음으로써 통사적 피동인 어지다가 들어간 거지. 그러면 이중 피동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다에 대한 피동은 쓰입니다 해서 이를 통해서 쓰이다. 이것이 피동이야, 피동형이야. 근데 다시 피동형 된 것을 또다시 어지다를 통해서 이중 피동을 만들고 있지. 그러면 이거는 지나친 피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것도 기억해야.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이중 피동이랄지 아니면 시키다의 남용 여부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겠다. 다음에 일곱 번째. 뜻이 중복되는 표현. 그 앞에서는 잉여적 표현. 우리는 현대문법 1권 배울 때 또는 1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3권이라고 하는데 3권 배울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잉여적 표현. 뜻이 중복되는 표현은 일종의 잉여적 표현인데 즉 우리말과 한자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알겠지? 우리말과 뭐의 반복? 한자어의 반복. 예를 들어서 보면 다시 재고 있죠?
올 때 제자가 다시 제자거든. 그런데 앞에 다시라는 또 우리말에 있잖아. 이와 같이 한자와 우리말의 반복이 될 때가 많다. 이것을 무슨 표현? 잉여적 표현. 이런 잉여적 표현은 뭐가 결여된 표현이다? 경제성이 결여된 표현이다. 뭐가 결여된 표현? 경제성 결여된 표현이라는 점도 아울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5페이지 보니까 앞서 우리가 상관에서 배웠으면 좀 더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추려서 거기다 옮겨놨죠. 공기를 환기시키다 있지. 환기 자체가 공기를 바꾸는 거죠. 그러므로 중복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여기야 형극일 때 형극이 가시밭길 있잖아. 형자가 가시형자거든. 이 가시밭길 자체에 가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형극이라고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중복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 그 밑에 보면 다음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두갑절 보여요? 두갑절 보이죠? 갑절과 곱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갑절은 2배고 곱절은 3배 이상을 얘기할 때 곱절이 쓰죠. 그러니까 갑절 자체가 2배니까 두갑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너는 얼마 주고 샀어? 2,000원? 나보다 꼭 두갑절 주고 샀구나. 이게 아니야? 뭐라고 해야 돼? 그때는 내가 1,000원 주고 샀다면 갑절 주고 샀구나. 그래야지 두갑절 주고 샀다면 틀린다는 거지.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말과 한자가 뭐 되는 경우가 있다. 반복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 문제 하나 풀어볼까? 풀기 전에 8번 잘못된 습관적 표현. 자, 근데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 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있죠? 이런 식 표현은 잘된 표현이다, 잘못된 표현이다. 잘못된 표현이다. 좀 더 우리가 말하기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는 거,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이게 중요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사소통이라는 건 그거잖아. 의사소통. 자기의 뜻이나 생각을 갖다 전달하는 것이 그것을 옳게 전달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또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 이게 다 그것을 우리가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거든. 물론 의사스끼리 뭐 바른 의사. 옛날에 그 드라마 가운데 뭐가 있었지? 바른 의사생활인가? 슬기로운, 미안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그 의사가 아니라, 어찌됐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얘기 이사를 한다. 나도 그래요. 이 부분에 나도 좀 조심스럽고, 나도 사실 바꿔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참 안 될 거 있어요. 근데 요즘 와서 많이 바꿨어요. 어때, 뭐, 가끔 물어보잖아. 뭐 음식 해놓고, 물어보면, 먹을만한 거야. 먹을만하네. 뭐 이렇게, 근데, 참 맛있는 것 같아. 옛날에 많이 표현을 그랬었는데, 지금은, 맛있어. 그렇게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하자는 거지. 맛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맛있다. 알겠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싫은 것 같아가 아니라 시작?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잘못된 습관적 표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자, 문제 하나 풀어고 합시다. 거기 35페이지에 거기 옆에 날개단 문제 있죠? 하나 풀어볼까요? 날개단 문제. 거기 1번, 첫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은 어색한 문장을 고친 것이다. 잘못 고친 것은. 그랬죠? 1번에 보니까 일이 잘 진행되어지고, 자, 되다 자체도 피동이거든? 되다, 진행되고 있다 하면 될 것을 진행되어지고 있다. 또다시 피동에 또다시 통사대 피동, 어지달 붙였지? 이중 피동. 그래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고치니까 자연스럽지. 그 선생님이 국어를 교육하는 분입니다. 자, 오히려 시키다로 고쳐서 잘못된 거죠? 그러잖아요. 시키다니 남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했죠. 주체, 간접, 높임과 관련돼서 알아들었겠지? 주체, 간접에는 뭘 쓰고? 있으시다를 쓰고, 주체, 직접에는 계시다를 쓰게 되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기 3번도 맞는 거죠. 알맞는 할 때 알맞는. 자, 여러분들 조심할 거예요. 알맞다. 여러분들 알맞다 품사가 뭐죠? 알맞다. 알맞다나 걸맞다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시작! 그렇죠. 형용사죠. 형용사. 알맞다나 걸맞다는 형용사. 형용사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염이 는을 쓸 수 없습니다. 알습니까? 형용사에는 은이나 뭘 쓴다? 니를 써야 돼. 뭘 쓸 수 없다?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염이 는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알맞은, 걸맞은 그래야지 알맞는, 걸맞는 하면 틀리게 된다. 됐나요? 이거 잘 나오죠? 왜 그렇게 해야 돼? 알맞다, 걸맞다. 이걸 뭐기 때문에?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의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 사형하면 니은이나 은을 써야 된다. 동사는 는을 쓰죠. 는. 가는 사람, 먹는 사람에서 동사는 는을 쓰는데 형용사에는 니은과 은을 써야 된다.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틀렸다. 뭐라고 해야 된다? 알맞은 라고 해야 된다. 따라서 맞게 고쳤으므로 잘못된 고침은 몇 번? 2번이다. 이런 식의 문제 나온다는 거죠.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다듬기와 관련돼서 쭉 배웠죠? 이제는 여러분 교재 36페이지 보면 문장 다듬기가 나와요. 문장 다듬기는 다음 같은 유형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봐야 돼요. 거기 웬만한 것들 다 모아놨으니까 시험에 나왔던 것들 다시 한번 분석해서 실어놨으니까 좀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장 다듬기. 문장 다듬기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호응 문제, 호응이 나와요. 호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분 생략. 지나친 성분 생략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래어투 문장. 뭐의 문장? 자, 외래어투 문장이다. 또 다른 말로는 번역투 문장이다. 번역투 문장.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해둬야 돼. 일단 호응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부사어 있죠? 부사어 대 서술어의 호응 문제가 시험이 가끔 잘 나오고 앞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뭐 높임 호응이랄지 아까 배웠던 높임 호응, 뭐 시제 호응 다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들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문장 다듬기에 있는데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순서가 좀 달라서 여러분들 교재는 36페이지에 문장 성분부터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있죠. 자, 지나친 성분 생략을 여기다 써라. 필요한 성분의 생략이 있지. 그 옆에다가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지나친 성분 생략으로 인한 비문장. 지나친 성분 생략. 지나친 성분 생략. 지나친 성분 생략으로 인한 비문장을 찾아라 할 때 이와 같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 지나친 성분 생략. 지나친 성분 생략 다 썼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필요한 성분이 생략된 찾아라 또는 지나친 성분 생략으로 인한 비문장을 찾아라 또는 그냥 단순하게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 점에서 같이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이제 몇 가지만 한번 더 해보면 다음 같은 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밑줄 해놓을까? 2번에 동그라미. 내일은 비가 예상됩니다. 있어 없어요? 예상된다. 비가 예상된다. 비가 예상된다. 비가 뭐 할 걸로 예상되는가? 비가 뭐 할 걸로 예상되는가? 올 걸로 예상되는지, 비가 그칠 걸로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못했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비문장이 된다. 따라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쯤은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써야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 볼까? 6번째 봐봐. 자,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개통된다. 자, 시작되다의 주체는 뭡니까? 시작되다의 주체는 뭐예요? 공사지. 근데 개통되다에 대한 주체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므로 지나친 주어 생략으로 한 피문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이 이겁니다. 이 10번째 동그라미. 이런 식의 문제죠. 그래서 10번째 보면 대체 주어와 서술의 호응 속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호응. 자, 우리 국어에서는 뭐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물주구문이 자연스럽지 못해. 사물이 주어로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영어에서는 사물이 주어로 나옴으로써 피동형의 문장, 즉 다시 말해서 수동형의 문장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우리 국어는 능동식의 문장이고 대체적으로 사물이 주어로 나올 때가 드물다. 만약에 사물이 주어로 나올 때는 무엇을 받는다 했지? 사물이 주어로 나온다면 사물이 앞에 주어다. 사물 주어, 물주구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물이 주어로 나오면 뒤는 뭘로 받는다? 것으로 받는다. 또 하나, 뭐뭐 하는 것이라고 나오면 뒤는 뭐야? 뭐뭐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호응적 관계를 가져야 맞는 표현이 된다. 자, 문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거기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죠. 10번. 그러나 다행한 것은, 밑줄자 다행한 것은. 밑줄자 그러나 다행한 것은. 이거 10번째입니다. 동그라미 10번째. 교재 36페이지 동그라미 10번째. 거기 보면 그러나 다행한 것은 그의 불타는 창작 의욕이 그를 죽음에서 구해내었으며 인류를 위해 훌륭히 예수를 창작한 것을 결심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네, 결심했던 것이다 라고 있는데, 자, 결심했다는 것이다도 아니고 했던 것이다 있잖아. 결심보다 주체는 누굴까? 그가 다행한 것은, 다행한 것이 주어인데 다행한 것 주어가 결심했을 수는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점에서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맞지 않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런 뜻이면 잘 나오겠죠. 그래서 뭐뭐 했다는 것은 뭐뭐 한 것이다 라고 했지만, 특별히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다양한 것은 결국 결심했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뒤에 호응적 관계 속에서 얘기할 때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이해를 좀 보면서 교재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면 38페이지 가봐. 38페이지 보면 문장 성분의 호응 나왔죠? 첫 번째로 보면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나왔죠. 여기 나왔네. 성분 생략과 연결될 수 있겠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때 그것이 인간을 위하여 지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있지? 자, 앞에 뭐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은 나오면 뒤는 뭐다? 뭐뭐 한다는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호응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 자, 뭐뭐 한다는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호응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 거기 7번 봐봐. 7번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뭐 하는 거 나왔지? 전체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 나왔지? 그러면 뒤에 뭐야? 버리시길 바랍니다. 맞지 않죠?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한다는 것입니다.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호응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따라서 계속 이런 글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하나의 뭘로 살아야 돼? 이건 하나의 그 규칙으로서 이 문장을 해결해야지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오류를 발견하기 힘들 때가 많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에 뭐 해야 돼? 딱 주어 밑줄 쳐놨으면 뭐뭐 하는 것은 이런 스타일로 나왔다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호응적 관계. 따라서 중간을 읽다가 여러분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마지막에 것과 호응이 되는지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그만큼 오류를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알겠지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하나 예를 든다면 내가 그를 떠난 것은 그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그를 떠난 것은 그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자, 뭐뭐 하는 것은 형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뒤가 또 하나씩 는 것이다. 뭐뭐 한다는 것이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앞에 이때 것이 뭘 나타낼 때는 이 이유를 나타낼 때, 뭘 나타낼 때? 이 이유를 나타낼 때는 뒤에 때문이다 호응한다. 정리됐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때 것이 이유를 나타낼 때는 기 때문이다가 와야 호응적 관계가 된다. 그러나 이거 이외에는 대부분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호응적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해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면 답할 수 있게 되죠. 자, 뒤로 넘길까요? 나머지 꼭 읽어보면 되겠고. 40페이지. 자, 40페이지 보면 똑같은 유형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그 밑에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이 있지? 여기다 별 2개.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 별 2개.
자, 거기 나오면 각각 이 부사가 떴다. 이런 부사가 떴으면 그 뒤에 호응적 관계, 서술과 호응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따라서 과연 뭐뭐 했구나. 만약 뭐뭐라면 결코 뭐뭐하지 않다. 있죠? 뒤라서 뭐뭐 할 것인가? 하물며 뭐뭐 하랴.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와 뭐의 호응? 서술의 호응이 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41페이지 보니까 2번 봐봐. 부정어와 호응적 관계가 잘 되는지 여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는 마음먹은 일은 절대로 하고 만다. 절대로. 맞습니까? 절대로 하면 뭐다? 부정이죠? 반드시는 긍정이고 따라서 절대로와 반드시를 구별해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 보면 자 10번입니다. 10번. 그다지란 말도 역시 부사어죠. 그다지, 이 그다지는 뭐 호응하죠? 긍정과 호응한다, 부정 호응한다? 부정과 호응하죠. 그다지 후하지 않던. 알겠지? 그다지 인심이 많지 않았던. 따라서 이와 같이 그 10번 같은 것도 역시 부정과 호응하는 그다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느냐? 이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와 뭐의 호응? 서술의 호응 문제. 일단 시험 문제 가운데 어법에 맞는 문장은 뭐냐 그랬을 때는 앞에 다 포함됩니다. 알겠습니까? 앞에 말다듬기나 또는 뭐 문장 다듬기 다 포함되는데 더불어 호응 문자가 나왔을 때는 딱 정해져 있지.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잘 되는지, 부사와 서술의 호응이 잘 되는지, 높임 호응이 잘 되는지, 시제 호응이 잘 되든지. 알겠지? 이렇게 호응 문제는 따름대로 유형이 정해져 있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주어와 서술의 호응 문제가 많이 나왔다. 왜 그렇다면 국어 시험에 주어와 서술의 호응 문제가 잘 나올까? 이유는 뭘까? 혹시 공부했다면 이유, 주어와 서술의 호응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우리 국어는 서술어 중심 국어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제일 끝에 와. 서술어가 끝에 오다 보니까 그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다른 내용들이 많이 끼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단점이 있다. 그것이 우리 국어의 단점이야. 왜? 우리 국어는 무슨 중심 국어다 나왔지? 서술어 중심 국어. 영어처럼 서술어가 주어 다음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바로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국어는 서술어가 제일 뒤에 와. 그러다 보니까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다른 성분들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 그래서 한참 쓰다 보면 주어가 뭔지 헷갈려. 아십니까? 내가 주어에다가 나중에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이 주어처럼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 내용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있죠? 참고하면 되겠다. 자, 들어넘기겠습니다. 우리 때에 따라서 42페이지처럼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문장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문장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래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 밑줄 자. 우리 회사에서는 정화시킨 오염폐수만을 내보낸다. 밑줄 자. 우리 회사에서는 정화시킨 오염폐수만을 내보낸다. 42페이지 위에 상단 세 번째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문장 밑에 동그라미 1번 아래 2에 동그라미 기억과 관련된 내용에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정화시킨 오염폐수, 밑줄자 정화시킨 오염폐수. 말이 맞다 틀리다? 정화시킨 오염폐수가 아니라 오염된 폐수를 정화시켜 내보내야 되겠지. 그래요.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머릿속에 이미 능동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폐수를 정화시켜 내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된 인지 능력에 의해서 결국 이 문장이 잘못된다는 사실을 깜빡 잊을 수 있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 따라서 우리는 오염폐수를 정화시켜 내보내야지 정화시킨 오염폐수를 내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하면 되겠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식의 문제 나와요. 디귿. 이 옷에는 회색으로 무늬를 화사하게. 자, 이거는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어. 과연 회색이라는 것을 화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어색하죠? 어색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제 회색자차도 화사하게 여겨질 때가 나오는가? 물론 화사한 회색도 있을 수 있겠지, 색감 중에. 근데 보통 회색을 화사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지. 그래요. 따라서 이 부분도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문장 접속 시 호응과 관련돼서. 자, 이 문장 접속, 특히 대동적으로 이어졌는가 관련해서 대동적으로 이어진 경우는 앞과 뒤의 관계가
문법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대등하게 갖지 못해서 잘못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나만 볼까? 2번 봐봐. 운전기사가 잡담을 하거나 과속을 금지한다. 있어 없어요? 자, 운전기사가 과속을 하는 건 금지하는 거지 과속을 금지한 게 아니잖아. 그러나 그래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잡담을 하거나 운전기사가 잡담하거나 누가 잡담을 할까? 손님과 잡담을 하거나 됐습니까? 안 해요. 또는 뭐예요? 과속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지. 그러나 그래요. 따라서 앞과 뒤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가 잡담을 하다 해서 뭐로 돼 있어? 구로 돼 있지. 그러니까 뒤도 구 형태로 연결돼야 돼. 그래서 과속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등적으로 이어졌을 때는 앞과 뒤의 관계가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까? 여러분 그 밑에도 예를 들어 있습니다만 이 문장이 맞는 점을 확인해 볼까? 자, 영희는 키가 크고 영희는 키가 크고 철수는 뭐가 될까요?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 자, 이런 문장 나오면 어때? 어색하지 않아? 당연히 어색하지. 유는 상태, 키가 크다는 상태지만 아래는 뭐예요? 행위적인 힘이 나왔지. 공부를 하다. 따라서 이거는 결국 서술 부분이 키가 크다. 주어프라 서술 관계지만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 타동사 나왔지. 그래서 목적어와 서술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장 구조도 같지 않지.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대등적으로 이어졌다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의미적으로 또는 뭘로 문법적으로도 거의 유사하게 갖고 있어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네, 그렇게 해서 알아도 영희는 키가 크고 순이는 키가 작다. 정리됐죠? 영희는 키가 크고 순이는 밥을 많이 먹는다. 왜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은 대등적인 관계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했으면 돼서 문장 접속 시에 그런 호응적 관계도 역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하나 한 다음에 그런 내용이죠. 43페이지 보면 16번. 43페이지 보면 16번에 있잖아. 중국의 땅덩이와 인구는 많다라고 돼 있지. 그런데 서술어의 호응적 관계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땅덩이는 많은 게 아니죠. 땅덩이가 넓은 거지 땅덩이가 많은 게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결국 지나친 서술의 공유로 인해서 결국 또한 호응이 잘못될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형화 구성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뒤에 보면 명사화 구성이라는 게 있어. 그 관형화 구성은 뭐냐? 어떤 것을 관형화 구성이라고 하느냐? 가끔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 관형화 구성의 문장을 찾아라.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관형화 유형만 알면 돼. 저 밑에 봐봐. 관형사형 어미를 이용한 구성. 니은, 리을, 는 있죠? 이걸 관형사형 어미라고 그래. 그렇다면 그 밑에서 한번 관형형 어미를 찾아봐.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있지? 미주를 해봐. 어디가 관형화야?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있지? 그 아름답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돼서 아름다운이 되잖아. 이걸 관형화 구성이라고 그래. 관형화 구성 다시 한번 아름다운. 자, 좀 힘들지만 아름답다. 아름답다의 어간 아름답다의 받침 있죠? 그럴 때 뭐가 온다? 관형사형 은이 왔지? 비읍 불규칙 용어에 의해서 비읍이 뭘로 바뀌어? 우로 바뀌어서 뭘로 바뀐다? 시작. 아름다 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죠? 관형사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의 관형사형 아름다운. 자, 밑에 봅시다. 관형조사 의에다 동그라미. 관형격조사 의를 통해서 관형화 구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의 풍경. 풍경은 풍경인데 어떤 풍경? 마을의 풍경이지. 그럴 때 마을이란 말에 관형조사 의를 넣어서 관형화 구성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시문제 가운데 다음 제시된 문장 가운데 관형화 구성의 문장을 찾아라. 그러면 이걸 찾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를 넣어서 만들거나 아니면 체연에 관형격조사 의를 넣어서 관형화 구성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 헷갈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과유불급.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만 같다. 그러니까 지나친 것에 대한 경계지. 그러니까 관용화 구성도 지나치게 하게 되면 좋은 문장이다, 나쁜 문장이다? 나쁜 문장, 즉 올바르지 못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왜? 우리 국어는 서술어 중심 국어이기 때문에 서술어로 풀어쓰는 것이 자연스럽지 그것을 관용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어색함을 느끼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 예를 들게요. 자, 그 밑에 보면은 그 3번 봐봐. 3번 보면 이 사진은 나의 친구의 어머니의 젊은 시절의 사진이다. 있죠? 지나치게 관용사 또는 관용화 구성을 많이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느껴져? 부자연스럽게 느껴져?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잖아. 따라서 이것을 제대로 바꾸니까 그 옆에처럼 이 사진은 내 친구 어머니의 젊은 시절의 사진이다 하면 어때요? 아주 명확하죠? 정확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관용화 구성을 하다 뭐 하는 거지? 생략하라는 것. 지나친 관용화 구성은 올바른 문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관용사함이 는이 연결되거나 의가 반복되어 나오면 지나친 관용화 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다음 명사 구성입니다. 자, 우리 국어의 명사 구성은 뭐냐면 명사형, 의존명사 것을 활용하거나 두 번째 명사형은 음이나 기를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명사를 나열하는 것이 명사화 구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명사 구성. 것을 이용한 명사 구성. 내가 밥 먹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할 때 이때 것 있죠? 것 동그라미. 이때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명사화 구성이라는 거야. 것 명사화 구성. 시험에 한 번쯤은 거론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뭘 찾는 문제? 관용화 구성의 문장을 찾아라. 명사화 구성의 문장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관용화가 뭔지, 명사가 뭔지 모르면 틀릴 수 있잖아.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하는 거고, 이런 것도 지나치면 뭐다? 잘된 문장이다, 잘못된 문장이다? 잘못된 문장이다. 이따 보게 될 거야. 자, 그다음 음이나 기 사용하는 거. 밤이 깊었음 밑줄자. 밤이 깊었음 할 때 나왔지. 밤이 깊었음 할 때 밤이 깊었음을 아직 몰랐어? 할 때 나왔죠? 문장? 그럴 때 그것도 명사구성. 그 다음에 기를 사용하는 명사구성도 있습니다.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떠날 것이다. 오기 있죠? 오기. 이것도 역시 명사구성이다. 또 명사를 나열하는 것도 명사와 구성입니다. 공장 부지 확충 밑줄자. 공장 부지 확충. 공장도 명사고 부지도 명사고 확충도 명사지. 그래요. 이렇게 명사를 나열하는 것도 지나친 명사와 구성이다. 이것을 사실 말이지 좀 바꾼다면 공장 부지를 확충하는 것이, 알겠지? 이렇게 바꿔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공장 부지를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자, 그래서 지나친 명사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 봐봐. 그가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원고지 5장을 써와라, 원고지 6장을 써와라 하실 때 한 글자라도 뒤로 넘기려고 용 쓰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상된다면 될 것을 예상되는 것이다. 예상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지나친 사족이 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즉 지나친 명사와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밑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여름이 되면 수해 방지 대책 마련 나왔죠? 그다음 동그라미. 수해 방지 대책 마련 동그라미. 동그라미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명사를 갖다 나열하고 있지?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죠?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로 풀어쓰는 것이 우리 국어적 표현이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5번째. 잠실 방면으로는 진행이 더딤을 보입니다. 있어 없어? 마찬가지죠? 그냥 더딤이다 하면 될 것을 더딤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지나친 명사 구성이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문장 쓰기 관련돼서 가끔 전문적 용어로 관용화 구성을 찾아라, 명사와 구성을 찾아라 할 때 그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어떤 것이 명사 문장인지 어떤 것이 관용사 문장인지를 알아두는 게 좋겠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교재 45페이지. 외래어투 문장. 자, 외래어투 문장 또는 번역투 문장인데 오늘날 우리가 특히 영어 많이 쓰죠.
또 영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있어서의 수고를 직역한 것을 마치 우리식 표현으로 잘못 알고 쓰는 경우가 왕왕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잘못된 번역된 문장이다. 그래서 뭘 남발한다든지 한자어 적을 남발한다든지 그죠? 그냥 창조 노력 없이 이렇게 하면 될 거죠. 창조적 노력 없이 이렇게 해서 적을 남용한다든지. 두 번째, 세 번째, 국어에 없는 직역 표현이 있죠. 그다음 밑줄 자 별 2개. 국어에 없는 직역 표현의 편형. 그래서 뭐뭐에 의해 또 아무리 뭐뭐에도 지나치지 않다. 또 해부 문장 뭐뭇을 가지고 있다. 또 뭐뭐에 다름 아니다. 뭐뭐에 주목한다. 있어 이름을 하면 대체로 다 좋은 문장이다. 나쁜 문장, 나쁜 문장. 다시 말해서 외래어투 문장, 번역투 문장으로서 우리 국어식 문장은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기억해 두는 거고,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수거 교재 46페이지 46페이지 보면 그 박스 안에 내용들 나오죠? 이런 수거를 갖다가 그대로 직역해서 우리식 표현으로 잘못 간주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 있죠? 다음으로 힘다면 자, 다음 같은 거 있었으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It is necessary. 그 다음에 나와 있죠. to. 뭐뭇을 필요로 하다. is 없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수거를 직역한 거지. 그런 점에서 직역투의 표현은 우리식 표현이라 볼 수 없다. 아주 가까운 거 하나 해볼까? 밑에서 네 번째 봐봐. 밑에 네 번째 보면 춘향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배침물과 함께 유도 문장이 있죠. 뭐뭐와 함께 배가 침몰하면서 선장이 죽은 것이지 선장과 배가 침몰하면 죽는 게 아니잖아. 함께 죽는 게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또 배는 죽어야 할 대상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위드 문장, 이것도 잘못된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국어는 무슨 표현이기 때문에 능동식 표현을 주로 쓰기 때문에 피동형 표현은 우리식 표현이 아니다. 그 책은 용수에 의해 순이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물주구문이 있죠. 우리 국어에서는 대체적으로 사물을 주어로 내세우는 경우가 드물다, 흔하다, 드물다. 그러니까 이런 영어식 표현에 수동태 있죠. 이런 피동식 표현은 우리식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완료 시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대과거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국어에서는 주로 대과거를 많이 쓰지 않지. 다만 대과거를 쓸 때 어떤 때 대과를 많이 쓰냐면 현재와의 단절할 때. 다 써놔봐. 당구장 해놓고 국어에서 대과거를 쓸 경우는 현재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국어에서 뭘 쓸 때? 대과거를 쓸 때는 현재와의 뭘 얘기한다? 현재와의 단절을 얘기한다. 알겠죠? 대과거를 쓸 때 현재와의 단절이야. 자, 나는 옛날에 밥을 많이 먹었었다. 그 뭐예요? 지금은 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얘기지. 옛날에는 내가 공부를 잘 했었다. 그러면 아쉽게도 지금은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올바른 문장쓰기. 그래서 우리 교재에 다양한 그런 올바른 문장쓰기, 잘못된 문장에 대해서 제시해놓고 있는데 이게 제시된 것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그런 선직 가운데 나왔던 것들을 추려서 중요한 것들을 좀 추려서 정리해놓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잘 살핀다면 올바른 문장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봅니다. 특히 유형을 알아도 제일 처음에 뭐가 있다? 말 다듬기. 그 다음 뭐가 있다? 진짜? 문장 다듬기. 문장 다듬기에서는 주어와 서술의 호응 문제, 즉 호응 문제가 잘 나오고요. 또는 뭐 수식어와 피수식어, 부사와 서술의 호응 문제, 높임 호응 문제, 시제 호응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나올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나친 성분 생략으로 한 비문장.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가운데 우리가 특정 성분을 생략한 채 형성되는 문장은 잘못된 문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외로투 문장, 번역투의 문장으로 돼서 특히 영어식 표현, 영어식 수고 표현을 직역해서 그것이 우리식 표현으로 잘못 착각하는 거 왕왕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들만 주의 깊게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47페이지 보면 의미를 구별해서 할 우리말이 있어 없어? 있지. 이권에서도 혼동하기 쉬운 말을 통해서 배웠는데 좀 더 올바른 언어 선택, 올바른 단어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의미를 구별해서 할 우리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암기해야 되는데 또 이것을 다 암기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겁나요. 이걸 언제 다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이 중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 계속해서 47페이지 의미를 구별해서 할 우리말 가운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